방금 소개받은 이상헌입니다. 귀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발표드릴 주제를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기후위기가 지금 이제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에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6차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는 기후변화는 이제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산업화 대비, 그러니까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1.09도씩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2018년에 이제 그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이 1.5도씨 상승할 시점을 대략 2030년에서 2052년 정도 사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6차 보고서에서는 그 시기가 9년에서 12년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지금 임박한 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미래를 좀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도 일단은 1.5도씨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지금 기후 위기는 저희한테 굉장히 절박한 그 상황이다, 굉장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주의, 경제 성장을 해야만 뭐 분배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그런 성장주의에 대한 신화, 그리고 그 성장주의를 가속화시키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가장 기후위기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석연료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씀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그 물질적인 풍부함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그 결과가 기후위기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고 또 효율적인 에너지로 쓰고 또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가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총량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제한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게 앞으로 저희들한테 남은 숙제입니다. 이 표에는 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나타나 있는 통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언급이 잘 안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총량을 정해놓고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해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분배하고 또 효율적으로 바꿀 건가,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저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인데요. 그 지금 정부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늘려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무리가 있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한 441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좀 노후화가 많이 돼서
앞으로는 폐쇄할 발전소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 그 후쿠시마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탈핵 정책을 많이 채택을 해서 점점 더 많이 폐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지금 한 129개 정도, 이 동북아시아의 지역에 129개 정도의 핵발전소가 있고요. 위치를 보시면 대부분 지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까 오전 세션에 발제 나왔듯이 핵발전소는 그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안가나 강가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아시아에서 핵발전소 반경 30km 범위 내에 사는 인구가 3,18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핵 에너지 주변에, 에너지원 주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표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전 세계 지진대하고 핵발전소 입지하고 사실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이 그런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그 운전 중의 안전성도 사실은 좀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 나중에 그 운전이 끝나고 나서 폐기물에서 가장 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크게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저준위하고 중준위하고 고준위는 확실히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준위, 저준위는 일정 정도 격리를 시켜서 보관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영구 격리를 해야 되고 굉장히 안정적인 방식으로 처분을 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류는 그 100% 안전한 처리 방법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국가, 핀란드라든지 아니면 스웨덴에서 고준위 처분장 부지를 지금 아주 동떨어진 어떤 그 안반 섬에 보관하는 것으로 이제 그 온칼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처분장을 마련하고 지금 이제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금 아직 처분을 못하고 다 중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부지 안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류가 이 핵발전을 시작하면서 이 폐기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시작한 이유는 이 핵발전소 수명이 한 3-40년 정도 되는데, 3-40년이 지나면 인류가 지혜롭기 때문에 처분 기술을 발견할 거다라고 믿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 고준위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좀 아직은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륙할 곳이 없는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다, 혹은 화장실 없는 맨션이다라고 핵발전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일본은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지금 여당이 일본의 입장하고 거의 좀 유사한 입장에서 계속 과학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면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서 저거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과학적으로 이거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오염수를 해양 방출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93년에 러시아가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비밀 자료들이 해제되면서 그 러시아 소련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그 액체나 고체 상태 핵 폐기물을 한 2만 톤 정도를 버렸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그게 있고 나서 일본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그 당시 런던 협약,
그러니까 이제 1975년에 발효된 그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에 대한 협약이 있는데, 그 런던 협약에서 그 원래 런던 협약에는 고준위 핵폐기물만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있었고 중저준위 그 핵폐기물 해양 투기는 금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강력하게 로비를 해서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까지 금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근데 그 투기라는 용어는 덤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계속 그 핵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것은 덤핑이 아니라 배출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차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런던 협약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일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장 불확실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 핵발전소가 정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가? 여기에 대해서 I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또 과학적인 논문에 의하면 핵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풍력이나 수력, 태양광보다 높다라고 또 그 연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핵발전의 기회비용을 좀 따져보면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적어도 12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풍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뭐 2, 3년, 태양광은 2, 3개월이면 짓는 거에 비해서 핵발전소는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도씨 티핑 포인트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은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핵발전소 추진하는데 12년씩 걸리면 사실 핵발전소를 지어서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화석연료를 핵발전소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 핵발전소에서 예를 들면 화석연료 발전소의 3분의 1을 대체하려면은 보통 핵발전소가 1.1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대략 한 900대 정도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3일마다 한 개씩 핵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따져도 핵발전소는 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는 소형 핵발전, SMR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대안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좀 길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MR은 최신 기술이 아니고 예전에도 다 나와 있었던 기술이고, 다만 이것이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원래 핵발전소가 갖고 있었던 위험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규모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위험성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기존 핵발전소를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좀 단적인 예로 그 투자의 그 신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처음에는 SMR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SMR은 대안이 되기가 어렵고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핵발전소 자체가 기후 위기에 취약합니다. 한국의 지금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몇 차례 태풍에 의해서 전원이 상실된다거나 뭐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내지만 핵발전소를 운영하는데 또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를 돌린다든지, 그래서 이 전기 사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핵발전소에는 비상 디젤 발전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폭우라든지 아니면 태풍에 침수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운영을 못하게 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호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그 비상 발전기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핵 발전소가 이제 운전이 안 되는 뭐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핵 발전소는 폭염에도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냉각수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이제 핵 발전소인데 폭염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냉각수로 써야 될 그 물의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 핵발전소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핵발전소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최근에 좀 줄었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편인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강 옆에 많이 핵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폭염 때문에 강에 있는 그 냉각수를 쓸 수가 없어서 오히려 여름에,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에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운전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오히려 핵발전소는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였던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그 당시 현재 30%에서 18%로 줄이겠다. 석탄은 39에서 25로 줄이겠다. 그리고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22%에서 57%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탈핵 정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탈핵 정책도 그거를 이제 원전이 0%가 되는 건 2083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의 일인데 하여튼 뭐 그걸 가지고도 지금 계속 이제 그 탈핵 정책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보시면 이 표에 보시면 저쪽 그 그래프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보시면은 굉장히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온실가스를 거의 30년 다 돼서 굉장히 급격하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줄이려면 지금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잘 줄이지 않고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막 급하게 한 1, 2년 안에 저렇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이 그러면 필요한데, 아까 제가 여기에는 지금 안 써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총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전력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이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핵발전소 아니면 석탄발전소와 같은 이런 그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과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 중심의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러니까 총량을 정해놓고 줄여가는 그 전제하에서 이런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